AI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1950년대였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은 지금처럼 뭔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였죠.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분한다고 해볼게요. 수염이 있다, 귀가 뾰족하다, 네 발로 걷는다. 이런 조건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정해줘야 했습니다. 기계는 그 조건에 맞으면 이건 고양이야 라고 판단하는 식이었죠. 이런 방식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 또는 기호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렸습니다. 정해진 규칙만 따르면 되니까 컴퓨터도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꽤 유용해 보였고 이 방식이 무려 30년 가까이 AI 연구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거예요. 고양이라고 해도 생긴 게 다 제각각이고 다른 동물들과 겹치는 특징도 많잖아요. 이걸 전부 규칙으로 정리하려면 사람도 지치고 기계도 감당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게임을 생각해보면 규칙을 다 정의할 수는 있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기계가 실제로 잘 두는 법을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점점 AI의 성과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와 기업들은 연구 자금을 줄였고 학계에서도 관련 논문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한동안 조용해지게 되죠. 이 시기를 우리는 AI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그렇게 기대받던 기술이 갑자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물음이 바로 AI의 다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규칙만으로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뒤 연구자들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도 사람처럼 스스로 배울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게 기계학습, 영어로는 머신러닝입니다. 사람은 고양이를 배울 때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고 네 발로 걷는다 같은 규칙을 일일이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 번 보고 듣고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했어요. 기계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즉,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대신에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수천 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라고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기계는 사진들을 보며 고양이끼리 공통된 특징이 뭔지, 강아지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의 머신러닝은 완전히 모든 걸 혼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떤 특징을 볼지, 예를 들면 귀의 길이, 털의 색, 다리 모양 같은 요소들은 사람이 먼저 뽑아주어야 했습니다. 기계는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규칙을 학습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이건 고양이일 확률이 높겠네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시대가 너무 빨랐습니다. 기계가 배울 만큼의 데이터도 부족했고 컴퓨터 성능도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뭔가 달랐어요. 사람이 직접 규칙을 짜는 게 아니라 기계가 데이터에서 스스로 기준을 찾는다는 점에서요.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 언젠가는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날이 올 거야 하는 기대도 함께 남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대는 2010년대에 현실이 됩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했고 컴퓨터도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이론에만 머물렀고 실제 성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진, 영상, 글 같은 데이터가 넘쳐나게 되고 컴퓨터 성능도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특히 GPU라는 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려고 만든 기술이었는데 AI 학습에 이게 꽤 잘 맞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덕분에 기계학습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등장한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갈래지만 훨씬 강력한 방식이에요. 이 구조 덕분에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뽑아주지 않아도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바로 신경망 모델입니다. 사람의 뇌구조를 본떠서 만든 이 모델 덕분에 기계가 직접 기준을 세우고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고양이 사진 100장으로 학습이 어려웠는데 딥러닝은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죠. 그 결과 고양이와 강아지를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연구실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번역 서비스까지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딥러닝의 위력을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입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AI가 감히 넘보지 못하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를 학습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워 이세돌 구단을 꺾습니다. 이 한판의 승부가 세상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AI는 아직 멀었다는 인식이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공지능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투자가 쏟아졌고 AI 기술은 우리 삶 속으로 점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물론 딥러닝도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장을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문맥을 이어가는 건 그 당시엔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딥러닝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는 큰 성과를 냈지만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루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란 게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 알아선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는 건 몸 상태를 말하고 배를 먹었다는 건 과일인 배고 배를 탔다는 건 배라는 탈 것이죠.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 그리고 앞뒤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 언어 모델은 문장을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읽는 구조였어요. 뒤에 나오는 단어를 충분히 참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거나 맥락이 복잡해지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의 한계를 뒤집은 게 2017년에 등장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문장을 한 줄씩 차례대로 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문장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훨씬 긴 문장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 문장을 병렬로 처리하면서 학습 속도도 훨씬 빨라졌죠.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한 사람이 책을 한 줄씩 정독했다면 이제는 여러 사람이 책 전체를 나눠 읽고 각자 중요한 부분을 골라 서로 연결해 요약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 변화 덕분에 AI는 문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자연스럽고 일관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기계가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읽고 이해하고 말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곧 언어 모델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수많은 AI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계가 인류의 언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등장은 AI가 단순히 문장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문맥을 이해하고 심지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실제 기술로 발전시킨 게 바로 오픈 AI의 GPT 모델입니다. GPT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미리 대규모 학습을 해두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한번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 놓으면 그 이후엔 작업마다 새로 훈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요약이든 번역이든 질문에 답하는 일이든 배운 패턴을 활용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GPT는 인터넷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글을 마치 암기하듯 학습한 뒤 그 내용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지어내는 AI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공개된 GPT-1은 규모가 작아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GPT-2, GPT-3로 오면서 데이터 양과 모델 크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답변의 자연스러움과 논리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단순한 문장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꽤 복잡한 질문에도 조리 있게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약, 번역, 글쓰기, 코딩, 심지어 창작까지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언어를 다룬다는 능력이 더 이상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GPT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결정적 계기는 바로 챗GPT의 등장입니다. GPT는 수많은 글을 학습한 똑똑한 모델이었지만 초기 버전에는 어딘가 어색하거나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막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거나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GPT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GPT는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였더라?
그걸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실제로 내용을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패턴을 흉내내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그게 동시에 GPT의 한계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AI는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합니다. 바로 사람의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GPT가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내면 사람이 그 중에서 이건 좀 어색해, 이건 괜찮아, 이게 제일 자연스러워, 이렇게 직접 평가해 줍니다. 이 피드백이 쌓이면 쌓일수록 GPT는 점점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대화에 훨씬 능숙해진 거죠.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챗 GPT입니다. 겉보기엔 GPT와 같아 보이지만 챗 GPT는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대화에 최적화된 모델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실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써본 사람들은 곧 놀라기 시작했어요. 긴 글을 척척 요약하고 다양한 장르의 글도 써주고 코드도 짜고 심지어 시나 노래 가사까지 만들어내는 AI.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했던 건 검색 결과를 나열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답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정보 활용 방식, 즉 검색에 의존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그 결과 챗 GPT는 순식간에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고 AI가 일상으로 들어온 첫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 느꼈습니다. 이 기술 진짜 내일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챗 GPT는 검색에서 대화로 정보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AI 시대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딥러닝 덕분에 AI는 이제 글이나 이미지처럼 복잡한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글이면 글, 소리면 소리, 각각 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 이미지, 영상 같은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AI가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고 영상 편집자의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게 뭔지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AI도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에이전트형 AI입니다. 이런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단순히 해석하는 걸 넘어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개 자료 만들어줘 라고 하면 관련 내용을 찾고 정리하고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비행기 티켓 예약해줘 라고 하면 일정을 확인하고 항공편을 검색해 실제로 예매 과정까지 이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던 일의 흐름 전체를 AI가 대신해주는 셈이죠. 이제 AI는 단순히 답만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일을 도와주는 디지털 비서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AI가 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AI가 배운 지식 안에서만 답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웹이나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와서 그걸 바탕으로 답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이 안 나면 검색해서 답하는 AI인 거죠. 즉, 닫힌 AI에서 열린 AI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의 AI는 감각이 넓어졌고 행동력이 생겼고 무엇보다 우리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처음엔 아주 단순했어요. 사람이 규칙을 일일이 입력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배우고 언어를 이해하며 그림과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가 발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가 움직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예요. 프로그래밍, 회계, 번역, 글쓰기처럼 전문성이 필요했던 일들조차 이제는 AI가 대신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AI를 활용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AI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의 AI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이해하거나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정말 사람처럼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AI가 나오지 않을까?
이 질문은 결국 AGI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AGI, 즉 범용 인공지능,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AI를 말하죠. 그리고 이 AGI는 단순한 언어와 이미지의 흉내를 넘어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언젠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몇 년 안에 도달할 거라는 낙관론도 있고 수십 년은 걸릴 거라는 신중론도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AGI가 가능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인간의 지능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어요.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AI가 정말 인간을 뛰어넘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